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속 지워갑니다. 어제는 영주권 신청 중지를 다시 시작하는 등의 여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불만이 많은 우정국 책임자인 우정국장을 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우정국 이사진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정치위원회 이벤트가 열리는 주말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뉴욕 검사가 자신의 재정 기록을 받자 4가지에 초점을 맞춘 반격을 하면서 세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명의 목사를 포함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드는 기독교 애국주의를 비난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는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망자 105만 명을 넘겼지만 인구 대비로는 감염자가 24번째로 많은 주입니다. 주지사 소환 캠페인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다음 주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복 사고로 수술을 받은 타이거 우즈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합니다. 답은 타이거 우즈가 벤 호건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했다기보다는 새벽에 출근을 할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제가 들으면서 나오는 라디오 방송국 뉴스에서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될 만한 그런 핫한 뉴스가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출근 시간에 이제 몇십 분 그 뉴스를 들으면서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뉴스가 없으면은 제가 좋아하느냐면은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고 캄캄하고 뭔가 새벽 공기가 있기 때문에 창문도 약간 열어놓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념에 젖는다던가 그래서 좋고 뉴스가 많으면 많아서 좋은데 그렇게 오다가 위셔와 노르만디 거의 이제 저희 회사 가까이에 왔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새벽이니까 아주 추우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명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버스가 도착할 시간쯤이었는가 보죠. 서서 앉아서 추워서 막 몸을 웅크리고 마스크를 쓴 채 그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 왼편에서 자동차를 타고 편하게 달려가는 제가 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온 뉴스가 바로 미얀마의 로힝가족. 미얀마의 로힝가족이 미얀마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물도 없고 사람이 지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그냥 내버려 둔 듯 방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 다시 제가 정신을 이렇게 딱 차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뉴스 앵커가 얘기하기를 미얀마 정부는 로힝가족이 살던 죽던 상관없는 것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그쪽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른 나라 국경에 가깝다면요.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곳으로 가서 또 어떻게든 살아날 기회가 있는 것이기도 한데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그 정부가 어떠한 그 국가의 한 종족에 전혀 살던 죽던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딱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한 데는 그 즉시라기보다는 회사에 들어와서 뉴스를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전해드릴 뉴스가 바로 행정부가 바뀌면서 무엇이 바뀌는가, 그 바뀌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선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본인이 전임 대통령보다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나왔고 당선을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가지 이슈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국가의 방향, 지도자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우선 오늘은 오늘 있었던 이런 그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민이고요. 이민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서 이제 주정부에 지원하는 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돈을 주니까 아버지처럼 어른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지난해 4월 이후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오레곤주 이런 곳, 시애틀, 워싱턴주의 이런 지역에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을 주지 않거나 깎거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너무 들끓는 곳이다. 더군다나 그 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 차별을 금지하자는 시위에 대해서 저렇게 시위가 폭력적으로 돼가는데도 방심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그 바이든 그 대통령, 현 대통령은 뒤집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더군요. 저도 몰랐었던 것이에요. 연방 정부는 아주 좀 그 클래시컬한 것으로 건물이요. 그렇게 지어야지 된다 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건물을 beautiful again 이라는 어떤 그 캐치플레이즈 같은 것을 걸었는데, 원래 어느 나라나 연방 정부 건물은 굉장히 좀 근사해 보이고 좀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그럼으로써 권위,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같은 그 거품, 연방 건물을 짓는데도 거품 같은 것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과거처럼 뭐 인건비가 싸지도 않고요 하니까 정교하게 뭐 유럽의 어디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진보적인 도시에서는 굉장히 좀 그 연방 정부 건물도 캐주얼하게 짓고 하는 것이 최근에 몇십 년의 추세였는데, 그런 것을 다시 연방 건물은 클래식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클래시컬하게 디자인돼야지 된다는 행정명령도 내렸답니다. 그게 이제 뭐 백악관도 될 수 있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와이프가 만든 테니스 코트장 전혀 클래시컬하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뭐 연방 그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나 연방 그 법원, 각 지역의 그런 건물, 뭐 재무부, 링컨 메모리얼 이런 곳을 beautiful again 하게 해야 된다는 행정명령도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이제 그것도 없앴습니다. 텍사스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이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에 있어서 너무 심플하고도 그동안 중지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국무부의 관할 부서를 문을 닫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닫는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그보다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킨다,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치 기반에 훨씬 어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 이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오늘 지금 2월 달밖에 안 됐는데 딱 1년 전에 오늘 아이폰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윗을 한 것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컨트롤 되고 있다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명령, 영주권 발급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은 4월에 그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것이 그 신청을 새로 하기 힘들도록 이어져 왔는데, 이것을 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하면서 풀었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경제에 훨씬 나쁘다. 특히 이제 그 사업주들은 하이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직업에 어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겠어요? 어쨌든 하이텍부터 농장 근로자까지 다 필요한 때에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비즈니스에 나쁜 것이고, 또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족 초청이 많았는데 완전히 묶여 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 시기에. 그래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다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은 함께 뭉칠 수 있으면 뭉쳐야지 생산성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주권 신청이 다시 그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의 그 이민에 관한 딜레마가 있죠.
어린아이들. 지금 보통 봄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2월 달이잖아요. 최근에 엄마 아빠 없이 나 홀로 멕시코 쪽에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7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꼭 그 날씨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2월에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행정부 탓, 이민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니까 하면서 넘어오는 그런 그 어린이들도 많이 그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딜레마이고, 이 딜레마를 그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돌려보내거나 바로,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쉘터로 보내거나, 뭐 미국의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그 스폰서를 삼아서 그분들께 보내거나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어제 우리는 중간 지점을 택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택한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 아이들을 처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철학이나 입장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나머지 정책이 따라오는데, 정책이 따라와야 사회가 그 분위기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5명의 어린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대에 부모와 떨어졌었던 이 어린이들의 부모를 찾아줬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찾는 데는 변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한 것도 있고, 행정부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이제 찾아줬다는 MBC의 보도도 있는데, 또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처우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며칠 전에 터커 칼슨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텍사스에서 어린이들을 그 구금하는 그 시설을 그렇게 비난해 놓고는 자기도 오픈했네, 이런 이중성이 어딨어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그 나레이션을 길게 하던데, 그게 반쪽만 얘기를 해서 그렇죠. 오픈한 거 사실입니다. 왜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전과는 달리요. 전에는 뭐 이불도 없고 치약도 없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장에 가둔다, 케이지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텍사스의 텐트식이기는 합니다만은 침대도 있고요. 그 파실리티를 다시 오픈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어린이들이 많이 넘어오는데, 보통 이제 국경 수비대 그쪽의 그 구금 시설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미국 법에 따라서 사흘 이상 가둘 수 없게 돼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성인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머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그 미국적인 그 발상이고 미국적인 시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국경을 넘는 그 아이들이 거기 뭐 13,000개인가 침대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잘 되지 않고 또 거리두기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니까 텍사스 쪽에서 오는 아이들도 많고, 재판을 기다릴 때까지 텍사스 그쪽을 긴급센터로 오픈을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다 하고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보내든 여기 머물게 하던 그 아이들을 그런 시설에서 지내게 한다 하는 뜻으로 오픈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이 부분은 그 이민에 대해서는 딜레마입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 난민이라든가, 사실은 한국도 그 미국이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난민으로 받아줘서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셨고, 터전을 잡아서 뭐 우리 와이프의 자녀의 와이프의 엄마 아빠 이렇게 다 이민 그 사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난민 하면은 무조건 거부 반응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리고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가리면서, 불법 합법은 가려져야지 되겠죠. 그러나 항상 인간 그 세상에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 알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제의 합법 신세가 오늘 불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민에 대해서 한국 분들도 관대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 자체도 이게 굉장한 딜레마인데, 분명한 것은 전임 행정부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행정명령과 행정 시행명령 같은 것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예전 같으면 저도 이런 뉴스를 오래 하면서 처음 전해드립니다. 우정국의 이사진이 있는데,
그 이사진이 여러 가지 우정국을 감사하겠죠. 잘된 방향으로 가도록. 왜냐하면 최고 위에는 우정국장이 있지만 우정국장을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지 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시라기보다는 서로 잘 좋은 곳으로 가자는 뜻에서의 모니터링 정도. 이 9명이 있는데 지금 3자리가 비웠습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준은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 9명 가운데 3명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서 전부 지금 우정국장처럼 우정국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우정국에 두는 게 아니라 우정국의 이사진인데도 전 우정국장이었다거나 아니면 우편투표에 관해서 전문가였다던가 그런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우정국 노조의 법자문이었네요. 이런 3사람을 은퇴한 우정국장은 그 맥 레이놀드라고 앰버 맥 레이놀드라고 제법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거 치러지기 전에 이제 여름이었었죠. 우정국장을 전혀 경험 없는 사람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 많이 기부하고 공화당에 많이 기부한 물류회사 사장을 우정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정국이 요즘에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편투표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편투표에 대한 그 기금은 늘리지 않겠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면서 기금 늘리지 않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우편물 비일도 그 배달이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처방약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페이첵도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늦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청문회를 쭉 하는데 그제 그 청문회장에서 이 우정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루이스 드조이라는 우정국장인데 앞으로도 금방 단기 안에 우편물 배달이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 3월 달이 되면 내가 우정국의 10년 계획안을 발표를 할 것이고 나는 이 우정국장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used 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영어로 나에게 적응해라. get used to m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비도 구성을 하고 해서 이 3사람을 지명을 했다는 것은 우정국장을 조금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우정국장을 내쫓을 파워도 있어요. 이사진이 9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6명이요. 6명이 다 올드맨, 헐리우드의 아카데미 시상식 심사위원보다 훨씬 심해요. 이 우정국의 그 이사진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는 겁니다. 흑인들이 많이 숨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백인들 가운데서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요소의 이 인종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직도 6명이 올드 백인이고 그 가운데 5명이 올드 백인이고 나머지 1명도 남자예요. 올드 남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인종이 섞인 거죠. 이런 형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바뀌고 있고 이 청문회를 하는데 우정국장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우편 배달이 늦어지느냐 이런 청문회를 하는데요.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우정국장에게 질문을 하는 게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로 당파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화당의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그 앤디 빅스 의원이 하원 의원이에요. 하원 청문회였거든요. 뭐 우정국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우편 배달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안티파 때문에 늦어진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유도 그러니까 반의 진실인 거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가 처음에 아주 평화적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과격하게 되고 그럴 때 2군데의 우정국이 파손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니애폴리스의 그 우편물 배달이 일부 일정 기간 동안 늦어졌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전국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무조건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안티파예요. 그 파시스트를 싫어하는 얘기만 나오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나머지 우정국 이사 6명도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지명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현 그 우정국장을 해고할 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활동은 다 정치적인 건 맞습니다.
정치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공화당 정치 성향이라기보다는 트럼프 스타일로 가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어느 쪽으로 합리적이냐 그 선을 넘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맞는 당의 생각에 맞는 유권자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쪽으로 이제 힘이 실려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또 잠시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당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뉴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4가지로 그 큰 획을 애틀란틱에서 잘 잡아놨던데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내용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NPR 방송에서 보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전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 내용을 크게 보도하고 있더군요. 기독교인 여러분들께 드리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리더 100명의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께서 새 시대인데 왜 자꾸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느냐고 목사도 똑같은 이슈를 말하면 식상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가 똑같은 이슈로 얘기를 하실 때는 설교를 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에 따라서 뉴스를 제가 하고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할 가치가 있을 때는 하고 가치가 없을 때는 안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간헐적으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CPEC 오랜도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보수 공화당 정치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 것을 약자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그 컨퍼런스를 CPEC이라고 약자로 하고 있는데 티켓 다 팔렸어요. 솔드 아웃입니다. 굉장히 뉴스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게 잠시 머무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으로의 힘인가 아니면 결정적인 힘은 4년 뒤에까지 지속이 되느냐 아니냐지만 얼만큼 빨리 수그러들까 아닐까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벌써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판결 나오니까 금방 8년을 기다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 기록에 대해서 뉴욕 검사가 다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페이지가 되겠죠. 몇 페이지라고 하던가요? 잠시만요. 많은 그 분량인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모르지만 millions of page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는 짐작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힘을 받을 겁니다. CPEC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라는 공화당도 있었어요. 이제 공화당이야말로 트럼프 없이 새로 나가자. 오늘의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안 듣고 싶다 하시는 분과 마찬가지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하원의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의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키스 더 링, 왕의 반지에 키스를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저널리스트들도 많이 갔을 거예요.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되었건 인기가 되었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키스 더 링 그 킹의 반지에 키스를 해서 윤허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지금 공화당이 하원이 지난번 선거에서 12석을 잃었다가 이번에 14석을 픽업을 했잖아요. 그 안에 잃었는데 다시 가지고 온 의석 안에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그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의석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걸 더 얻어오려고 하면서 케빈 맥카티는 그러려면 지금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에서 지금 24개 주에서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고요. 민주당은 의회와 행정부를 다 장악한 건 15개 주이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주는 어떤 것은 주지사는 민주당, 주의회는 공화당, 이런 식으로 조금 나뉘어져 있는 건데, 공화당이 선거구 재조정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무척 좋은 위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CPEC 그 회의가 열리고, CPEC 회의에서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이건 모순이고 이건 위선이고 잘한 것 하나도 없어 하는 식으로 그 연설을 할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CPEC 회의가 솔드아웃이라니까요.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죠. 이제 그 세금 보고가 검사에게 갔으니까 그 앞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4가지의 주장을 하고 그 4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잡지 그 애틀란틱이 분석을 해놨는데, 데이빗 그 그레함 씨라고 애틀란틱의 그 스텝라이터인데 아주 그 오랜 동안 이런 일을 하셨고 그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연방 대법원도 나를 마녀 사냥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마녀 사냥하는 것이다. 늘 해왔던 주장을 하는데, 정치적인 것 맞다고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모든 것에 정치성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라도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닌 한. 털어가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닌 한. 다만 털었을 때 먼지가 숨쉬기 있을 정도의 먼지냐 아니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먼지냐의 차이는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주장할 것은 첫 번째, 나는 지금 조사 수사를 너무 많이 받았고 다 무죄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러시아 스캔들부터 탄핵에 연관된 거죠. 2가지 다. 이제 무죄다라고, 그거 봐라. 특별검사가 수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무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받은 거 사실이지만 무죄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그 보고서는요, 대통령을 기소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면서 수사를 한 거죠. 왜냐하면 로버트 멀러가 신사이기도 하고 워낙에 법무부의 룰에 따라야지 되는 것이 특별검사고, 특별검사는 법무장관이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의 법무장관이 윌리엄 바,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내쳐졌지만, 왜냐하면은 본인도 처음에는 뭐 우편 투표 사기가 많을 거야 하더니 사기 아니라고, 부정선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 법무부가 조사해봤더니 부정선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러났지만 이 윌리엄 바가 임명을 한 이 로버트 멀러 전 그 특별검사는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것이 잘못됐나, 트럼프 캠프가 수백 번을 이렇게 저렇게 러시아와 접촉을 한 것은 다 증거로 남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무죄라는 것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해준 것이 아니냐. 이번에 의사당 난입 사건 때도 공화당이 해준 것이다 라고, 공화당은 해주고 나서도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죄가 있다. 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째는 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행위가 피싱, 말하자면 그 낚시질하는 격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낚시질을 하는 것이라는 게 물론 기술은 있고 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미끼를 던져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를 찔러봐서 뭐가 걸리면 걸리고, 이런 주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맞을 수 있죠. 지금 세금 보고서에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뉴욕의 검사조차도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드러난 것을 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코엔이라든가 픽서, 트럼프의 과거 10년 동안의 픽서 한 것을 보면은 그가 뭐 여자들과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와이프가 볼 때 그리고 뭐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범죄 혐의가 강한 것은
이미 드러났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죠. 뭐 기본적으로 돈 어디서 얻었을 때는 자산 부풀리고 돈을 내야지 될 세금 낼 때는 뭐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얘기에 비유를 하자면 도를 넘은 것이 이미 많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이 애틀란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박해라고 하는데 이 정치적인 박해 같은 거 당하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전에는 계속 민주당과 공화당에 같이 돈을 기부하고 본인의 당적이 민주당이었던 적도 있고 공화당이었던 적도 있고 무당파인 적도 있고 다시 또 당에 들어가고 이것을 왔다 갔다 본인도 많이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뉴욕에 민주당 검찰이 정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소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더 많이 기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똑같지 않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보험 들어들듯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뭐 누가 결혼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기부하고 했고 물론 본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받은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네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내가 7,500만 미국인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해?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틀란틱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부풀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꼭 7,400만 명인데 7,500만 명이라고 1,000만 명을 부풀린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면서요.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왜 본인이 받았다는 7,500만 표는 인정을 하느냐. 2016년도도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개표 과정을 거쳤는데 왜 2016년도 본인이 당선됐을 때는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건 이제 가벼운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7,400만 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 본인에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십시오 했던 것이지 대통령이 되지 않고 나서 의사당에 침입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라는 선동을 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일부 있을 테고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 앞으로 계속 주장을 할 텐데 그 네 가지 주장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다. 그래서 뭐 간단해요. 마녀 사냥식이다. 내가 희생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지 된다. 나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은 어린아이들 성적으로 좋아하면서 나라를 망칠 그럴 당이다라고 주장을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이태리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처럼.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페론처럼 그리고 또 페루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처럼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죠. 기독교 복음주의의 유명한 목사나 학자나 그런 지도자들이 어제 공개 편지를 냈습니다. 그다지 길진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동안 오늘의 미국에서 너무 간간히 많이 드렸었던 말씀이고요. 해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애국주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애국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독교 애국주의를 비난을 하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 sin, 특히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그런 죄가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다. 교회의 모든 멤버는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기독교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도 백인 기독교 국가를 원치 않습니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인종에 대한 편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 복음주의가 백인을 중심으로 해서 백인이라는 인종이 들어가고 기독교로 인해서 완전히 폭력까지도 용납할 수 있다.
미국은 기독교 아래서 만들어진 국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그런 형태로 앞으로도 운영이 돼야지 된다 하면서 그 의사당 난입 사건 때도 막 그 상원 거기 의사당 그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모든 폭군과 뭐 세계주의자들을 몰아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이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면서 처부 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Jesus saves 뭐 이런 그 표현 In God we trust라는 것 많이 사인 붙여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는 빌리 그레암 전 그 목사의 복음주의 목사의 손녀 그랜도러인 제루샤 더폴드 씨도 사인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고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백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막 그 충성하고 돈도 내고 말도 보태고 하면서 부정선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60% 가장 최근에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굉장히 복음주의자적인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에서 조사한 바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형태로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뭐 한 73만 명 정도가 새롭게 실업수당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좀 내려갔어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한 주일 전에는 여러 가지를 계산하니까 조금 더 늘어나서 84만 5천 명 정도 된다는데 왜 지난주엔 이렇게 줄어들었느냐를 전문가들은 왜 그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한파가 몰아치고 정전 물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처 실업수당을 청구할 그런 그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쪽을 뭐 더 급한 불이 생겼기 때문에 더 급한 물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어제 다우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왜냐하면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리 잡을 수 있다. 이자율 당분간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게임스탑이 다시 그 100% 정도 값이 올라갔는데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많이 최근에 그 뉴스로는 2주일 사이에 감염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 사망한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주밖에 없어요. 5만 890명 어제 그 존스 홉킨스의 계산으로 그렇게 됐는데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 4천만 명이나 되니까 인구비로는 25번째 주입니다. 이 감염 사망자가 이렇게 많고 뭐 감염자나 사망자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피크 때 하루에 560명이 숨졌는데 그것을 11월과 비교를 해보면 11월에는 50명밖에 안 됐거든요.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난 것이기는 하고 LA 카운티가 전체 뭐 감염자의 4분의 1 정도 인구가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염자나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인종적으로는 라티노, 필수 업종에 종사하기도 하고 감염됐을 때도 가족끼리 많이 함께 모여 사니까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백신 접종은 뭐 베버리힐과 그 센트럴 LA를 하면은 사우스 LA를 하면은 어디가 더 백신 접종 많이 하겠어요. 뭐 통계로 너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할러데이 때 그 가족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접촉을 해서 지금 이런 게 많이 늘어나지만 희망은 2주일 사이에 많이 케이스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카운티도 생기잖아요. 또 정부에서는 76억 달러 세금 지원금도 했고 백신 조금 빨리 배포를 한다고 하고 이것은 백신은 지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주지사 리콜은 150만 명 서명이 있으면 투표에 붙여지는데 180만 명 많은 거죠 지금. 문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동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소환에 대해서 주지사 보도를 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소환 투표에까지는 붙여지지만 지금까지도 5번인가 있었거든요. 실패해서 그렇지. 통과가 될 것인가. 그러면 올해 말이나 돼야지 빨라야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봤자 내년에 또 투표 재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게빈 뉴섬은. 그럼 대타는 있는가? 누구야? 이 사람 내리고 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누구를 올려?
그리고 또 누가 또 내년에 어차피 선거인데 기다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지적했던 똑같은 지적을 하고요. 잠시 뒤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뉴스 전할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스에서 가장 어제 오늘 궁금했던 게 어떤 아이템이세요? 저는 타이거 우즈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분석, 바램 이런 것 중에서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가장 그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앤드류 비튼 씨의 글인데 타이거가 끝났나? 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셰리프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타이거 우즈가 그 사고가 났었을 때 자신의 이름도 얘기를 하고 다 정신이 의식이 있었지만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6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거, 사고가 어떻게 나서 내가 뭐 몇 번 구르고 이런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죠, 오히려. 네. 저도 예전에 20몇 살 때 자동차 그 현대 엑셀 앞에 완전히 제 운전석 핸들이 있는 데까지 정크 시키는 그런 사고 나봤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서 바로 또다시 산 차가 현대였어요. 아, 제가 타이거급이네요. 왜냐하면 애국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튼 그랬어요. 도끼로 부수고 타이거 우즈를 이렇게 구조를 했었어야지 된다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발목이잖아요. 다리 근육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정강이부터 발목 오른쪽에 모를 심고 쇠를 심어서 고정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뼈가 막 부서지고 해서.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8년 무릎 수술 이후에도 뭐 플레이오프 했고 며칠 뒤에 무릎 수술 또 했고 그럼 그 상태에서 경기를 했는데도 이겼다는 그런 것이고 2009년도 자동차 그때는 소화기를 들이받고 나무를 들이받고 완전히 스타일 구겼었잖아요. 그리고 등 수술을 지금 5번이나 했고 아킬레스 건 등등등등 하고 나서도 뭐 마스터스 우승하고 2019년 등등 했는데 굿뉴스는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주요 부상은 오른발에 있답니다. 그럼 타이거 우즈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골프를 칠 때 왼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배드뉴스는 이게 이제 그 벤 호건과 비교를 하는 건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949년도에 세 번째 챔피언십 안개 낀 날 2월 달이었는데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이 사람의 캐딜락을 받아서 쇄골, 발목뼈, 뭐 발목뼈, 갈비뼈, 골반 다 망쳐졌는데도 그 후에 그 다음 해에 US 오픈 우승하고 6번 더 우승하고 나이 차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벤 호건은 9살 지금 그 타이거 우즈가 45살이니까 9살 그 어리기는 했지만 그런 건 있지만 의료 기술은 그때보다 지금이 그 반세기 전이고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지난해 12월 달에 골프할 때 아들과 같이 골프 쳤잖아요. 그거 다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